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한 교회교육 엑스포가 올해 9번째로 열렸습니다. 교회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다음 세대의 희망을 모색한 의미 있는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50년 이상 이어온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평화협정 국민투표를 실시한 콜롬비아. 그러나 국민들은 정의 없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평화협정을 거부했는데요. 관련 소식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희망적인 청소년 사역을 이어가는 복 있는 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도 등 남해안 지역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의 태풍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더욱 마음을 졸였던 것 같은데요. 태풍은 그 중심보다 주변 부분의 영향권일 때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경계 지역에서 서성일 때 더욱 많은 유혹에 휩싸이곤 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국교회 참신하고 좋은 교회 교육 모델을 제시해온 명성교회가 9번째 교회교육 엑스포를 개최하고 다음 세대의 희망을 모색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이 말씀을 적어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테필린과 모자 등을 체험해보고 청년들을 위협하는 이단 관련 업체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재미있는 성경 만화 속 귀여운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코너까지. 지난 3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제9회 교회교육 엑스포에서는 이 밖에도 기독서적 출판사를 비롯해 기독대안학교와 언론 등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60여 개의 전시체험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큰 소망이 되며 교회의 미래의 확실성을 어떻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참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임에도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 등 5천여 명이 참여해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음 세대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열린 교회교육 엑스포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 강의들을 통해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며 이를 바르게 전할 때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면 교회학교는 얼마든지 활발하게 힘있게 발전할 수도 있고 애들을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더 깊이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 연세대 총장 정가병 교수와 전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 교수 등의 주제 강의와 함께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김도일 교수 등의 이슈 포럼이 진행돼 참신한 교회 교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이종철 실장의 기독학부모 교실과 예루살렘 유대학연구소 이강근 박사 등의 쉐마 교육 등 20여 개의 선택 강의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인 요양원과 노숙인을 위한 시설 등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온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4일 정동 제1교회에서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전용재 이사장은 설교를 통해 소외된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자 감리교 정신이라며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사에서는 감사패와 장기근속상 수여 순서 등이 이어졌으며 웨슬리의 사회복지 실천을 주제로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거와 미래를 논하는 특별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은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과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인류 복지와 지역과 개인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996년 9월에 설립돼 현재 전국 85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더러는 과학이 신앙과 대치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도구입니다. 최근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오래전 성경의 잔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최첨단 과학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se black charcoal-looking remains may seem like trash, but they contain hidden verses from the Bible. When we reached the debris where we are looking for artifacts from the Holy Ark, we worked very carefully with paintbrushes and so on. Archaeologist Dr. Sefi Parath found the scroll while digging in a synagogue. We found something harder than the soft earth, and a long, thick cigar was observed for us. Archaeologists found the fragment in 1970 in En-Gedi, and it took 45 years for a unique combination of technologies to decipher it, called micro-CT scanning and virtual unwrapping. The actual instrument that was used to scan the scroll is at the Bar-Ilan University and is used for nanotechnology in order to do brain imaging and other imaging that is used for brain research. Even with this technology, David Merkel and his team couldn't read the writing. We had to pass over those images to the University of Kentucky, to Brent Seals of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there, and they were able to do virtual unwrapping of the scroll, so actually kind of opening it up, and then they saw the writing within the scroll. The significance of this find is that it is a Bible from 1,500 years ago. Panina Shore heads the Dead Sea Scrolls project of the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She says it's the first copy of the Bible found between the 2,000-year-old Dead Sea Scrolls and the 10th century AD Aleppo Codex. What's most exciting is that we're using the best possible technologies to help us decipher or work on antiquities, on the oldest material possible.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What is also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same technology to many hundreds of other artifacts that are lying in the vaults of the Israeli Antiquity Authority without anyone knowing what they might contain. Kind of a 21st century can opener, right?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콜롬비아는 정부군과 반군의 끊임없는 충돌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10월 2일 콜롬비아에서는 평화협정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유동 선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유동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화협정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내전을 종식하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도 평화협정이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온 셈입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파르크는 콜롬비아에서 제일 큰 반정부 게릴라 조직입니다. 이 혁명군이 1964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조직된 무장 공산당 조직인데 장장 52년 동안 정부의 제안에 아마존 안데스 산 깊숙한 곳에 모여 게릴라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평화협정 국민투표는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의 평화협정에 대한 최종 인준을 위한 국민 찬반 투표였습니다. 무장혁명군과 정부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국민들의 삶도 피폐해졌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국민들은 왜 평화협정 거부에 표를 던진 것일까요? 가장 큰 부결 원인은 평화협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정부와 파르크가 체결한 평화협정 내용에 강한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올해 계속된 내전으로 최소 26만 명이 사망하고 5만 명이 실종됐고 8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내전을 피해서 난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르크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마약 인매를 했고 인간을 납치해서 인질로 몸값을 착취하는 등 악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화협정에서 파르크 대원들에 대한 실형 면제와 합법적인 정계 진출을 보장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0년 넘게 전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 희망을 당분간은 찾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까요? 클라이 산토스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지만 평화협상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고 또 파르크도 이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평화협정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르크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뇨는 인터뷰를 통해 투표 결과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평화협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그 충격적인 결과를 계기로 더 많은 열정과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정전이 취소될 가능성은 적으며 쌍방이 평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콜롬비아의 전쟁이 끝나고 항구적인 평화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 쌍방의 평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과 하나 되어 성장하는 복 있는 교회 정동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 있는 교회 안야에서 30년간 복음을 전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지역 주민들과 많은 친근함도 있을 것 같고 또 교제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교회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복 있는 교회는 그 안양 호계 3동 번지수는 973-1번지에 있습니다. 네. 1980년도에 개척돼서 부흥하고 성장해 오던 중에 네. 2006년 8월 15일 이제 아름답고 최신 시설을 갖춘 아주 좋은 교회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건축된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는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복 있는 교회는 이 청소년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청소년은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고 또 우리들의 희망이며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시대의 그죠 추억을 만들어주는 신앙적 추억, 이 다음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돌아갈 고향과 같은 그런 어떤 신앙적 경험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네. 진정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특별히 청소년 사역 가운데 힐링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힐링데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힐링데이는 1박 2일 이제 교회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먹고 하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 4시쯤 오후 4시쯤에 이제 교사들하고 네. 또 스태프들하고 모여서 준비하고 그리고 한 5시쯤 되면 학생들이 와서 식사부터 시작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6시 되면 텐트 자기들 스스로 텐트 치고 뭐 준비하고 짐 뭐 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한 11시까지는 이제 뭐 파티도 하고 네. 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서로 이제 공동체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게 되고 한 12시 정도에는 이제 취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한 6시쯤 일어나서 기상하게 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한 7시부터 8시까지 큐티하면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는 아침 식사를 네. 하게 되고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공동체 훈련 그 안에 뭐 영화를 본다든지 기도 모임을 갖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제 공동체 모임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시 지나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전체적인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렇군요. 네. 청소년들이 그렇게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함께 먹고 뒹굴면 사다 많은 친밀함이 형성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이들이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또 같이 놀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힐링도 이루어지게 되고 네. 누가 누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많은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매년 4번씩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부담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공부에 지친 학생들 또 참여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던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들이 교사들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진행했는데 한 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청소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열정과 네. 또 알아가기를 시작하면서 교사들하고 또 스태프들 모두가 다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는 청소년과 함께 지내시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 같은데 요즘 청소년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고민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니까 성적에 대한 학교에 대한 네. 또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경쟁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경쟁에 대한 것에 대한 부담감.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저희 교회는 조금 낙후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 자체가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네. 또 이렇게 밝게 자라야 될 아이들이 밝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가는 것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힐링데이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거든요. 힐링 캠프를 해보니까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쉼이 없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고
쉼이 없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줄 수 있을까? 요즘은 가정에서조차도 쉼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네. 교회가 진정한 그들에게 쉼을 주어야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힐링 캠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팁을 좀 주시죠. 일반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 학교의 모습들이 출발이 교사로부터 또는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청소년 사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데요. 네. 청소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자세가 네. 필요하고 그리고 청소년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진행하게 만들어가면서 네. 그들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멘토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비전을 제시하는 목사님 사역이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목사님 사역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예, 저희 교회가 이제 힐링 캠프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사역에 있어서도 이제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 힐링 캠프가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지금은 친구까지 데리고 오는 힐링 캠프가 되었고 네. 교회 안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힐링 캠프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외부에 나가서 1박 2일씩 캠프를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모여진 아이들이 이제는 해외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됐고 그런 단기 선교로 나가서 많은 경험이 오늘의 학생들이 자기가 앞으로 사역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변화까지 일어나게 네. 되고 가정에서의 문제를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부모님들까지 신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되면서 네. 어른의 부흥까지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오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사회 속에서 함께 만져가고 네. 또 회복시켜가는 그런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가정이건 교회건 국가건 청소년들이 행복한 곳이라면 그 미래는 언제나 희망적이죠. 그런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복 있는 교회 사역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특별히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이 나타난 지 72시간 내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